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입니다.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심장마비로 63살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진로그룹의 공중 분해 이후 10년간 캄보디아와 중국을 떠돌며 재기를 누렸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상하이에서 갤럭시 S6 출시 행사를 하면서 열혈팬을 가장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는 중국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갤럭시 S6가 출시가 되기도 전에 짝퉁 제품이 나와 5분의 1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자칭 서울대 제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울대 공동개발, 서울대 임상시험 등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64건에 대해 명칭도용 시정 조치가 내려졌지만 실상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끈벌레가 한강 하류에서 대량 발견됐습니다. 신경계 독소를 뿜는 끈벌레로 인해서 실뱀장어 90%가 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홍 지사가 페이스북에 급식 사무는 학사 행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는 2차례 시도됐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소장, 이호선 송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두꺼비의 눈물. 네, 한때 소주 재벌로 불렸던 진로그룹 장진호 전 회장이 10년 넘게 해외를 떠돌다가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합니다. 재계 풍운하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 비운하가 된 장진호 전 회장. 그 인생 역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1988년에 장진호 회장이 아버지에 이어서 2대 진로그룹 회장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은 1994년, 네. 95년, 96년에 진로그룹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주하고 맥주를 둘 다 가질 수 없거든요. 이 두 개의 태양을 모두 갖지는 못하는데 당시에 진로그룹 같은 데는 이제 소주에는 참이슬, 진로는 카스라는 브랜드를 앞세워가지고 거의 압도를 했습니다. 술 시장을. 네. 근데 이제 94년, 95년 이렇게 현금 장사가 너무나 잘 되니까 이 장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서서히 욕망이 좀 생기게 됩니다. 즉 이렇게 너무 수익 구조도 높고 현금 창출 능력도 뛰어난데 덩치가 작으니까 네. 덩치를 키우자 이러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술을 돌렸기 때문에 백화점이랄지 어떤 유통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덩치를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이 건설 사업에 뛰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유통과 건설을 통해서 무려 재계 19위까지 진로그룹이 뛰어들게 되는데 1996년에 대단했죠. 성공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제 1997년 그 유명한 IMF 외환위기가 네. 터지게 되면서 이제 그 진로그룹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된 겁니다. 3대 부자 말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로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소주 시장이 절대적 강제. 그렇죠. 소주하면 진로를 한국 떠올리게 사람이 되죠. 소주를 먹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른 예를 들어서 지역은 다 지역 그 당시 그러니까 영역이 딱 묶여 있었습니다. 네. 부산에 예를 들어 대선 소주 강원도 영월 소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묶여 있었는데만 진로만 전국 거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주 산업만 전념했으면 이게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네.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른바 이제 문어발식 확장에서 이제 늪에 빠지게 되는 건데 캄보디아를 제가 여러 번 여행했을 때 거기에는 훈센 총리가 장진호 회장을 배려해서 장진호 회장의 흔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저 호텔도 장 회장 거다 이런 그 당시 실제 캄보디아 갔을 때 그런 얘기를 그런 들었습니다. 교민들 사이에 네. 장진호 회장이 호텔 사업도 카지노 사업도 한다는 소문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은데 결국 제기를 하지 못하고 저렇게 이제 타국에 슬슬하게
마지막을 했는데, 야, 역시 기업이 이렇게 3대를 가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네. 확실한 사업을 가지고도 이렇게 예. 하니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이제 논문도 많이 나오는데요. 진로그룹이 가장 역대 아까웠던 사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주 얘기도 하셨지만 맥주까지도 카스도 엄청 잘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냥 그 사업만 계속했어도 진로가 망할 수가 없는데 이 망한 자체가 미스테리라는 거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2003년 법정 관리로 다 흩어지게 됐을 때 그 하이트 진로, 그러니까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가장 좋아했던 게 이 진로였었습니다. 네. 이 소주하고 맥주 시장을 해서 외국계 펀드가 와서 이게 뭐 몇 배씩, 몇백 배씩 불려가지고 갔던 그런 사업이었었거든요. 참으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죠. 사실 그 남성들도 안타깝겠지만 주부들 입장에서는 사실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남편들 다 희생시키면서 1년에 70봉씩 먹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희생을 감내하고도 진로를 계속 쳐다봤었는데 갑자기 그게 무너진다고 하니까 주부들 입장에서도 아니 그렇게 힘들게 전 국민이 다 온몸을 희생해가면서 일궈놨던 그 기업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는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사실 주부들 입장에서는 되게 우리가 왜 진로 하면은 소주만 생각나지만 화장품도 있었거든요. 네. 잠깐 화장품이 나왔다가 그래서 저희 주부들끼리 뭐라 그러냐 두꺼비 화장품이라고 불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꺼비 진액이냐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어쨌든 갑자기 없어진 데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안타깝기도 하죠. 근데 뭐 진로 그 망한 과정들 보면요. 확실히 뭐 건설회사라는 게 이게 이제 재벌들한테는요. 이게 이제 명함이 그러니까 동전 양면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건설회사라는 게 사실은 덩치 풀리기 제일 좋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 사업하기도 좋고 또 사실은 모든 건설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 뭐 비자금 많이 만들던 시절에 사실은 건설회사가 어떻게 보면 비자금 창출하기도 가장 좋은 회사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건설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회사를 영역을 확장하고 덩치를 키우고 싶은데 대부분 망한 회사들 보면 건설 잘못 시작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진로 그렇죠. 쌍방울 그렇죠. 뭐 진로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뭐 소주 아무리 많이 팔아도 건설회사에서 건설회사 하나 묶이면 들어가던 몇천 원씩까지거든요. 네. 깨지니까 뭐 금호도 뭐 사실 뭐 대우 그 잘못 인수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 건설회사라는 게 사실 부동산 경기도 워낙 많이 타고 또 대출도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재벌한테 잘못 먹으면 체하는 게 건설 산업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외환 위기 때 이제 화려했던 명성이 쓰러진 건데 그때 당시에 재벌 2세가 운영하던 기업들이 상당수 비슷한 길을 걸었다고 하니 지금은 어떤가요? 뭐 대우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이제 최원석 회장의 동아그룹도 마찬가지였었고 거의 다 당시에 이제 부도나고 법정 관리됐던 부분들은 거의 회복이 못한 상태였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사건 뒷수습 처리도 애매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진로그룹 역시도 아마 당시에 이 장진호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협의나 이런 게 거의 6천억, 4천억 뭐 이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고 이제 캄보디아도 가고 다시 중국까지도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후에 뭐 작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 뭐 종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수사나 이런 거. 네. 뭐 숨지기 바로 전날도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힘들다. 네. 그리고 그 낮에는 또 지인들 만나서 중국에서 꼭 제기를 하고 싶다. 그렇게 꿈을 불태웠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재원의 네, 돈이 원래는 보이는 입법 공개 돈이 보인다 네. 순서였는데 저희가 오늘부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으로 이름을 바꿔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먹고 마시는 우유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코너에서 우유에 관한 부가가치세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흰 우유를 마시고 부자는 딸기 우유를 마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똑같은 우유인데도 불구하고 흰 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딸기 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에 10%씩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소비세인데요.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똑같이 냅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 다른 세금처럼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흰우유를 비롯해 쌀, 배추, 생선 등 자연에서 채취한 가공하지 않은 식품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본적인 식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돈 버는 퀴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 퀴즈 행운의 당첨자는 바로 이 두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중 갤럭시 전쟁. 짝퉁하면 역시 중국이죠. 출시도 안 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6와 네. LG의 인기 스마트폰이 중국 짝퉁 시장에서 쫙 깔렸다고 합니다. 겉모양은 똑같은데 값은 삼성의 경우 5분의 1, LG의 경우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로부터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갤럭시 S6 또 S6 엣지가 곧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역시 중국의 이 짝퉁의 나라답게 중국의 이 구폰이라는 회사가 갤럭시 6와 거의 똑같은 이 스마트폰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이 이름도 이 갤럭시 S6를 따라서 구폰 S6라고 정해졌는데요. 일단 가격을 보면은 이제 현재 출고가가 삼성 S6 같은 경우에 86만 원대 아닙니까? 이 중국의 구폰 S6는 하나로 약 18만 원대였었고요. 이 성능은 이제 32기가, 뭐 4기가에서 일단 내부 컨텐츠 쪽으로 가면 이 구폰 S6가 조금은 이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외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구폰 S6가 갤럭시 S6와 거의 흡사하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봐도 거의 구폰 S6와 구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굉장히 좀 역설적인 것은 이제 구폰 S6가 모든 것을 다 베끼고 뭐 짝퉁처럼 하고 있지만 이 엣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두 번째 모델이죠. S6 엣지는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합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엣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곡면들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그 곡면 디스플레이를 꺾는 기술은 현재 삼성과 LG전자밖에 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그것이 또 하나의 짝퉁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출시도 전에 이렇게 짝퉁 제품이 나옵니까? 일단은 대단한 것 같은데. 현재 이게 우리 옛날 PC처럼요. 스마트폰 역시도 이 몇몇 제품만 확보하게 되면은 제품 자체를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드웨어를 깔고 내부의 프로세서나 이런 것들을 사서 마침내 운영체제를 끼게 되면은 스마트폰 자체를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그 성능에 대한 문제겠죠. 중국이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지만 그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짝퉁의 천국이지 않았습니까? 네. 주석들마다 항상 뭐 짝퉁 단속한다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일부러 좀 놔두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올 초에 중국 최고의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죠. 알리바바라는 곳에 중국 공안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이제 결과 보고서 봤더니 이 알리바바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 정품은 37.5%밖에 안 된다. 다 짝퉁이란 얘기가 예. 난리가 나고 당시 네. 알리바바 주가 폭락하고 시진핑 주석도 대노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중국이 그 짝퉁 문제를 해결하려고 알리바바를 조사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 당시가 왜 알리바바를 조사했나? 알리바바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마윈 회장이 네. 그 마윈 회장을 혼내주기 위해서 스스로의 제살 깎아먹기라고 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중국은 자체 국가에 대해서 저런 짝퉁 문화에 대해서 물론 이제 외견적으로는 시진핑 주석도 전쟁도 선포하고 하지만 그렇게 큰 어떤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단속하겠다고 하지만 예. 실제로는 크게 뭐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다. 예. 네. 근데 저 알겠습니다. 문제에서 중국 지도부가 이제 두 가지 문제, 짝퉁 문제하고 환경 문제에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히 이제 산업화 단계에서 불가피한 하나의 거쳐야 될 과정 아니냐. 네. 그러니까 카피야말로 뭐 창조의 뭐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유엔 환경기구에 중국 지도부가 하는 게 아니 선진국 니네들은 환경오염 다 시켜가지고 지금 잘 살게 되는데 우리가 후발주자인데 우리 보고 지금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짝퉁에 대해서도 아마 지도부가 화는 내지만 아마 비슷한 시각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갤럭시 S6나 이제 LG의 G3나 G3. 굉장히 이제 자녀들이 많이 원할 텐데 네.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짝퉁을 구입해서 제품인 것처럼 줘도 될 것 같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가격이 외향이 싸고 뭐 똑같다고 그러면 초등학생이면 뭐 이게 실제로 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폰을 들고 가면 학교에서 또 아이들이 더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교수님?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분명한 건 이게 만약에 그건 이제 역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 역수출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이제 법적인 소송을 불사하는 상황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또 프라이드기도 하겠지만 자부심이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자부심이 있어도 내 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상품을 제안하고 그 제안한 상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교육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LG전자는 짝퉁 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네. 해서 소송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LG는 소송을 했다는 것과 삼성은 아직 입장이 안 정해진 것 같은데 저랑은 소송 안 해요. 이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게 소송 중국에서 해야 되거든요. 네. 중국에서 어느 세월에 중국 사법체계 보면 어느 세월에 저거 끝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소송 끝날 때쯤이면요 S6는 이제 구형이 되고 S7이나 S8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미국에서 애플과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삼성이 최종 승리자라고 했던 게 그때 미국에서 대규모 소송 벌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야 애플에 대항할 수 있는 건 역시 삼성밖에 없구나. 이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삼성이나 LG가 저 굿폰인가 저기 상들은 중국에서 대규모 소송을 벌인다고 해봅시다.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고 야 굿폰이라는 데가 삼성, LG랑 이 정도로 수준까지 올라와라는 시장에 얼려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글쎄 LG전자도 소송 제기하는 건 아마 삼성과 애플의 소송을 잘 보시고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별 효과가 네. 없을 거예요. 이렇게 갤럭시 S의 이른바 짝퉁폰을 만들면서 삼성에 대한 공세도 또 네. 한쪽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서 갤럭시 S6 출시 행사에 열혈편으로 가장한 팬들을 동원시켰다라고 중국에서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말부터 중국 언론에서는 뜨거웠고요. 지금 오늘은 한 거의 80% 가까이가 이 기사를 내렸다고 하는데 아직도 중국 언론 중에서는 20% 정도 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 중국은 상하이를 시작으로 해서 S6에 대한 런칭 행사를 순회 이 투어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하이에서 바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네. 한 보도 언론이 상하이 S6 상하이에서 벌어진 S6 런칭 행사를 취재하러 봤더니 삼성 직원이 어떤 외부 인사와 대화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기자가 그 외부 인사한테 갔더니 나는 여기에 100명을 동원했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200명을 동원했다. 즉 삼성 직원에서 중국 내 인사를 동원해가지고 네. 사람 수 채워라. 그다음에 해당 코멘트까지도 정해줬다. 뭐 일당은 원화로 한 5,000원에서 8,000원씩 받았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나오면서 이 상하이에서 펼쳐지고 있는 S6의 런칭 행사가 다 삼성이 일종의 뭐 기획 행사였다라는 이제 악의적 보도들을 계속 내놓았던 건데요. 여기서 지금 삼성 측이 반발을 하니까 뭐 상당수 언론수도 네, 다시 공식 반응을 내놓았죠.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무근이다. 예, 사실 무근이다라고 정정 보도 요청도 검토 중이다. 네. 이렇게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갤럭시 S6를 놓고 중국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싱 모델의 위기. 네, 저희가 지금 제목이 좀 잘못 나갔는데요. 레이싱 모델의 위기입니다. 네. 위기가 지금 맞는 제목이죠? 모터쇼의 가장 큰 볼거리 하면 바로 슈퍼카인가요? 바로 가장 큰 볼거리는 뭐라고 볼까요? 레이싱 거리죠. 네? 남자들 입장에서는. 예, 남성들 입장에서 레이싱 거리라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015년 서울 모터쇼에는 레이싱 거리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실망하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원래 차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 이제 모터쇼 별로 큰 관심이 없어서 뭐 레이싱 거리 있든 레이싱 보이가 있든 저 개인적으로는 별게 상관이 없는데 아마 대부분 차를 좋아하시는 소비자는 남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남성 어떤 고객들이 사실은 그 모터쇼를 많이 참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데도 그 관심이 있다고 레이싱 모델이 이제 관심을 많이 끌었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조금 남자분들은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 주최 측 입장은 차의 소비자가 예전에 전부 다 남자였는데 이제는 여성 소비자도 많아진다. 그러면 남성 소비자를 위해서 레이싱 걸만 이제 사용했던 것은 이제는 여성 소비자를 위해서 레이싱 보이 남자 모델을 좀 사용을 하겠다. 이게 이제 주최 측의 어떤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 어떤 모터쇼의 어떤 어떤 패턴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그 여성 운전자가 늘었다도 있겠지만 사실 모터쇼에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네. 근데 갔는데 언니들이 너무 춥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춥게 입었다 하지만 엄마와 같은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제가 가서 봐도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들이겠지만 너무 노출이 심해가지고 이게 아이들과 함께 가기에 조금 곤란하지 않았나 싶은 수준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옷도 조금 더 따뜻하게 입고 그리고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또 아이들이나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쇼로 이렇게 변천을 해가는 것 같아요. 네.
서울 모터쇼가 지금 한창인데요. 이 댓글들을 보면은 거의 다 지금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망했다, 뭐 네. 실망했어, 이래도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봐서 이번 모터쇼는 어떤 레이싱걸들의 이 패션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건 사실인 것 네, 같아요. 저희가 한번 직접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레이싱걸들이 이랬다면 현재의 레이싱 모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오른쪽이 오른쪽에 현재, 네. 빨간색 자켓을 입은 모델이 현재의 모델인데 일명 큐레이터 모델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에서 큐레이터가 설명하는 것처럼 자동차를 설명해 준다고 하네요. 어떠세요, 그거에 박상우 시장님? 네. 아니 뭐 저야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데 또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역시 드네요. 네. 근데 아마 저렇게 바뀐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레이싱걸에 집중하지 말고 차에 좀 집중을 해달라. 정확한 그런 지적이신데요. 의도가 있는 예, 것 이제 같습니다. 차를 이제 회는 그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레이싱 모델의 이 순위에 따라서 관객 수가 대거 이동을 하게 되니까 불만이 많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저것도 일종의 이제 협찬금을 내고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서로가 다 이 자제하자 뭐 이런 분위기였었고요.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차 큐레이터 같은 것들은 이제 새로운 뭐 직종 창출에도 영향을 준다 해서 어떤 분인들가 좀 봤더니 이제 아나운서 지망생들, 뭐 네. 홈쇼핑 모델 지망생들이 거의 뭐 한 달에서 석 달간 차 한 대씩을 막 집중 과외 받듯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저 앞에 서가지고 큐레이터 방식으로 설명하게 되는 모터쇼가 많이 바뀌고 있네요. 지금 바뀐 두 가지 트렌드가 한 가지가 저렇게 큐레이터 모델의 등장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남성 모델의 등장입니다. 네. 아까 이호선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여성 모델도 있지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차승원 씨가 직접 차를 홍보하는 모델로 일을 한다는 거죠. 참으로 기쁜 일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들이 그 레이싱 모델을 하면서 성의 상품화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됐었는데 사실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남성들 모델, 여성 모델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그 용도나 이런 것에 원래 관심이 있지만 원래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속성상 레이싱 모델이 거기에 적합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여성의 이제 여러 가지 뭐 매력적인 요소들도 있겠지만 이게 성취거든요. 네. 스피드이고 그리고 소유의 의미고 이런 것이어서 거기에 걸맞도록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레이싱걸을 많이 활용을 했었던 건데 이제는 뭐 함께 타는 차이고 또 여성들도 함께 참여하는 세대가 되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건강한 모델들이 필요하다. 다양성을 뭐 갖춰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남성 모델을 쓴 것 같은데 일단 보기는 굉장히 좋네요. 아니 근데 차를 살 때 제 네. 상식으로 이해 안 가는 게 어떤 차를 우리가 사면 그 차의 레이싱걸이 누구였냐를 가지고 차를 사진 않지 않습니까? 자기 경제적 수입 정도 그다음에 사양들을 비교해서 사지 그 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 차량 판매가 뭐 바뀐다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아마 저 이제 주최 측에서는 자신의 차 부스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냐를 가지고선 이제 홍보가 잘 됐나 안 됐나를 당시에 평가를 하게 되니까 저런 쪽에 경쟁이 많이 붙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건 그 몰린 수만큼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애 서울대 입학. 네, 그녀의 행보는 언제나 화제가 되죠. 바로 한류 스타 이영애 씨 얘기인데요. 이번엔 서울대에서 화장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화장품을 만든다라기보다 그 네. 원료를 많이 그동안에 좀 활용해서 자신의 브랜드에 썼었는데 저도 이번 보도로 처음 알았었는데 현재 이영애 씨가 서울대학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 융기원이라고 네. 하죠. 이사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 원료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공동 개발을 하고요. 자신의 이름을 딴 화장품 브랜드에 이 서울대에서 개발한 재료들을 쓰고 있고 뭐 또 로열티를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공동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이영애 씨도 다녀가는 대한민국 명문 서울대. 이 브랜드를 마구잡이로 쓰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뭐 네. 모든 광고에 서울대 이렇게 들어간 게 뭐 제일 많은 게 무슨 이제 뭐 서울대에서 인정한 뭐 서울대 기술을 개발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얼마 전에 무슨 뭐 콩나물에다가 뭐 서울대에서 개발한 콩나물이라고 불어서 팔았다는 것도 있고요. 뭐 저기 이제 나오고 있죠. 서울대에서 공동 개발한 뭐 임상 시험을 거친
뭐 서울대 평가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에서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마크를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동문들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약국 같은 그런 서비스업을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정말 서울대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제 적용한 제품들에만 저런 문구를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서울대학교 산학연구소 홈페이지 가면 어떤 제품에 쓸 수 있는지 공식적인 것도 나와 있으니까 소비자들께서 그걸 참고하시고 속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실은. 뭐 서울대에서 개발에 참여했다, 어떤 네. 교수가 개발했다, 굉장히 많이 봤는데, 말씀하셨듯이 명칭 도용에 대한 어떤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라면 예. 쉬운 건데 왜 이렇게 잡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사실 상표권 등록은 했어요. 그 마크랑. 네. 그래서 대법원에 승소를 해가지고 상표권 인정을 받아서 이제 서울대 마크를 함부로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데,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그걸 다 일일이 찾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 어느 네. 세월에 그다 찾아다닙니까? 뭐 서울대학교 앞에 그 지하철역 앞에서 건강식품 팔 때 서울대학교 잠바 입고 파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제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너무나 이제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홈페이지에다가 띄워놓고 이거 말고는 다 가짜니까 일단 조심하십시오라고 소비자들한테 안대를 해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끊이지 않으면 서울대학교에서 당연히 법적 조치에 나서겠죠. 실제로도 몇몇 제품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황당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식품회사는 몰래 사무실 들어가서 제품을 놓고 나온 다음에 서울대 교수가 애용하는 뭐 식품이다. 이렇게 그건 하는 경우도 뭐였냐면요. 그 서울대학교 병원 가면 딱 의사들이 다 서울대 교수 아닙니까? 네. 살짝 음료수 갖다 놓습니다. 그럼 서울대 교수가 뭐지? 하고 마셔요. 네. 찍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는 거죠. 서울대 교수도 애용하는 뭐뭐뭐. 이런 식으로 애용하는 것도 이것도 학원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캠프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학원 원생들을 서울대학교 그 교문 그 마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불러 모아서 사진 하나 찍고 들어가서 밥 한 번 먹이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캠프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이 교수님, 그냥 이 서울대라는 말이 붙으면 없었던 신뢰감도 막 생기는 그런 효과인 겁니까? 막 생기죠. 예. 이게 왜냐하면 공신력인데요. 이를테면 힘이 좋은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힘을 얻을 땐 우리 형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일종의 동조 효과를 만들어내서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 그쪽에 힘을 빌어가지고 나에게 힘을 실는 방법, 이게 심리적인 전법을 쓰는 건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 교수가 애용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서울대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검증이 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검증되고 가장 신뢰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가길 간절히 또 바라잖아요. 그거 쓰면 서울대 가지 않을까 하는 그 학부모들의 심리와 또 이왕이면 최고의 학부에서 만들어진 거라면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상 일종의 사기죠. 심리적 사기를 이용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건데, 소비자들도 조심을 해야 될 거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소비자 당국에서도 그 소비자 전반 보호를 하는 여러 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막을지 고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영애가 서울대를 찾아간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군요. 네, 그러나 이거는 뭐 진짜입니다. 이영애 예, 예. 씨는 뭐 그동안에 쭉 해왔었고, 네, 네. 이 천연재료 화장품 개발을 하나의 대단한 비즈니스라는 것은 이번에 뭐 무관하다는 거, 상품 도용과. 네. 그러게 이영애 씨 화장품 잘 되겠는데요? 네. 한류스타 이영애와 최고의 브랜드로 불리는 서울대가 결합한 공동 작업, 얼마나 인기를 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끔벌레 습격. 네, 끔벌레 때문에 어민들이 울상입니다. 각종 어류들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영화 영가시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요. 과연 끔벌레가 뭡니까? 한번 영상을 보도록 네. 하죠. 네. 네, 사진이군요. 네.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실처럼 가늘고 뭐 한 2-30cm 정도의 크기래요. 그러면서 이제 지렁이처럼 비슷하게 생겨서 물에 이제 서식을 하는데, 저희가 좀 실제로 보면 굉장히 혐오스럽죠. 혐오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약간 흐릿하게 영상 처리를 했고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던 종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한강에서 발견될 성질의 벌레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제 바다, 이제 서해 바다가 이제 조수간만의 차례 크니까 사실은 이제 밀물 들어올 때 한강 하류나 임진강 하류까지는 바닷물이 조금 밀려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바닷물에 섞여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임진강 쪽에서 어업하시는 어촌계 분들은 지금 야, 이게 왜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됐냐고 난리라고 하는데, 지금 뭐 당국에서 이제 독성 검사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까지는 뭐 이게 독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워낙 어촌계 피해가 크니까 이제 다시 실태 조사를 하고 이제 대책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데 글쎄 좀 너무 늦지 않았나는 약간 우려 섞인 시각이 있어요. 어민들은 실제 뭐 엄살인지 모르겠지만 재앙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90%의 실뱀장어가 폐사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건 재앙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전에 왜 황소개구리도 있었고요. 네. 그걸 보면서 실제 황소개구리가 어떤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가에 대한 역학조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끈벌레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거대한 기생충 같기도 하고 지렁이 같기도 한데 이것에 대한 정보도 제가 지금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역학조사도 빨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게 한강에 유입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한강의 식수원의 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얘가 원래 바다에 있는 거라면 염분에 굉장히 익숙한 벌레라는 건데 그 한강이 가지고 있는 수질의 어떤 전반적인 좀 개혁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좀 어느 정도는 이제 홍보는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야생 찐득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게 인간끼리 감염되고 뭐 파고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저 끈벌레 보도를 보니까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가 먹게 되면은 인간의 뇌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뇌를 갉아먹는다라는 또 네. 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바로 인간의 뇌를 이제 공격한다는 게 지금 보시는 영화 연각 영화에서 보서 이제 네. 굉장히 모양도 비슷하니까 네. 거기까지 확대가 된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보건당국이 뭐 뇌를 파고들지 않는다라든가 뭐 어느 선 이유 때문에 한강 하류에 나타났다든가 이 정도는 좀 확인을 해서 공식 발표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이 끈벌레와 연가시는 다른 종이다라는 네.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정체를 모를 벌레 때문에 온 사회가 공포에 네. 빠졌던 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면 야생진드기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바로 얼마 전에 고래회충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래회충이다 아니다 나중에 이제 뭐 허위 보도로 또 오보로 밝혀지기도 했었는데요. 큰빛 이끼벌레 이야기도 있고요. 굉장히 좀 시민들 입장에서 공포스럽기는 해요. 네. 새롭게 저희가 듣는 저런 기생충이나 벌레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고래 해충 같은 경우는 저 보도가 나오면서 네. 네. 뭐 상당수 횟집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았고 또 SNS에서 모 교수가 저기서 뇌의 치명상을 입고 또 입원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그렇습니까? 번지고 막 그랬는데 아까 정철진 평론가 얘기했듯이 저런 문제들은 보건당국이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네. 그다음에 횟집이 치명적 타격을 입고 아까 이 건벌레 같은 경우에도 어민들이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경제적 타격 플러스 소문이 흉흉하면 국민들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좀 선제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이 진상들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 인양 3불가론. 네, 이제 며칠 뒤면 4월 16일이면 세월호 침몰한 지 네. 이제 1년 예. 된 날이죠. 네. 세월호 피해자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인 유경건 씨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진태, 당신 자식 잃고 나서 가슴에 묻어. 김진태, 이 자식 잃고 네가 너라 그렇게 살아. 네, 원색적인 표현까지 섞어가면서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난 이게 건가요? 이제 지금 여권 내 일부에서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세월호 인양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네. 거기가 무슨 뭐 워낙 물살이 세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인양 과정에서 추가로 이제 인명 피해가 날 가능성도 있고 또 세 번째는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추산도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 얘기를 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괜히 사람만 또 다칩니다. 대신 사고 해역을 추모공원으로 만듭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라는 이제 SNS 글을 올리면서 이제 이런 이제 뭐 저런 공방이 일어났는데 저는 양쪽에다 얘기하고 싶은 것이 딱 저 수준이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독일 사람들을 존경한 이유가 정말 토론을 할 때는 가장 절제된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한쪽은 인양에 대해서 오늘 유기준 해수부 장관도 뭐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인양을 할 건지 말 건지 차분한 토론이 필요한 것이지 한쪽에는 굉장히 어떤 그 집권당 의원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아무리 유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유가족 대책위를 맡고 있는 분이 저렇게 쌍욕을 한다는 것도 또한
참 그 어찌 보면 돌아가신 아이한테 그걸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문제는 우리가 1주년을 맞아서 좀 차분하게 네. 어떤 차근차근 좀 봐야 될 문제들이 이렇게 격앙돼서 상호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국민의 공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정말 수준 이하의 공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세월호 인양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유는 있는 건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과연 그걸 뭐 감정으로 접근할 문제인가? 예를 들어서 배가 침몰했기 때문에 무조건 인양해야 된다. 뭐 아무런 근거 없이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 얼마가 비용이 들지 그 다음에 이게 인양했을 때 얼마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릴지에 대해서 아직 그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야 돈 많이 들고 이거 힘드니까 하지 맙시다 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직은 사실 조금 네. 무리가 있거든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 국민의 어떤 국론이 또 하나 분열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기 때문에 조금 이럴수록 더 차분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이 문제를 여론조사로 한번 네. 풀어보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그러니까 내용은? 정확한 워딩을 살펴보니까 여론조사도 한 방법일 수 있다니까 꼭 여론조사를 네. 강조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일단 뭐 유기준 장관의 그 뜻은 이해를 하겠지만 핵심 장관들이 뭐 국가정책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 사실 국민들이 저 문제에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뭐 어떻게 인양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주 전문적인 분야고 저거는 해양에서 뭐 이렇게 배를 건져 올리는 어떤 전문적인 회사나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지 저 문제 저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물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국민들 대부분 아마 찬성할 겁니다. 자기 자식이 저 밑에 아직 묻혀 있고 아직 그 다 시신 수습이 안 된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배를 가만히 두자라고 응답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은 설득의 문제이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될지는 아마 우리 유가족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는 머리로 설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가슴으로 설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충분히 가슴으로 설득할 만큼 정부의 그 입장도 약간 좀 미온했고요. 그 사이에 불을 꺼야 되는 시점에 오히려 더 기름을 끼얹는 듯한 현상들이 조금 있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다 이런 걸 우리가 볼 땐 심정정치다. 너무 정서적으로만 호소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게 하나의 건강한 제스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론적으로 어떤 돈의 무게로 그들의 심정을 재려고 하는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입장을 이렇게 잘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문제는 정부의 입장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유가족 대책위하고 아주 끈질긴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배를 인양하는 문제는 그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고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일단 추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유가족 대책위하고 좀 정말 끈기 있게 좀 대화를 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결정할 문제지 네.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하고 여론조사로만 결정하겠다. 네. 국민들한테 모든 거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게 아닙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여론조사. 우리 여기 있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저걸 인양해야 될지 말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유기준 장관의 얘기는 뭐 지금 여론조사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제가 보니까 뭐 60에서 80 이상 과반수 이상의 인양을 이제 찬성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물으면 아마 대다수의 국민 10명 중에 7명 당연히 찬성하자고 인양하자고 하겠죠. 그러니까 유기준 장관 얘기는 일단 정보를 준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야 얼마 비용이 드는지 시간이 언제 드는지 전문가의 어떤 조사 결과가 이번 달 안에 나오면 그걸 알려주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보자라는 건데 아마 두 가지 점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생각은 가능할 것 같아요. 유기준 장관 입장에서 일단 새누리당에서 아까 김진태 의원도 그랬지만 인양 반대론자들이 많거든요. 예.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 여론이 이랬는데도 다 하재 이 논거를 쓰려는 거 하나 있고 아예 반대로 지금은 인양 찬성론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효과가 얼마 있을 것이라는 걸 알려주게 되면 그러면 인양 반대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인양 안 할 수도 있다. 이 양쪽의 두 가지 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인지 유기준 장관만 알겠죠. 근데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인양이 맞다라는 전문가들 판단이 있으면 인양을 반대하는 뭐 새누리당 의원들 설득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야 이건 아무리 봐도 돈 한 3천 원 들고 2년 걸리고 해봐야 나올 거 아무것도 없어 이거 안 하는 게 맞아라는 결정이 들면 그건 유가족을 설득해야지 그걸 왜 국민들한테 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세월호 인양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네. 것으로 보이고 비용이 한 900억 원에서 2천억 원 정도가 들 것이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나왔던 배상액의 규모를 두고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배상이 적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배상 문제도 사실은 국민 정서상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많다 적다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성금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1주년 됐는데 이 문제가 우리 그 한국 사회의 갈등 요소로 더 이상 등장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걸 평론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많이 죽은 학생들부터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상처들을 계속 이렇게 확대 생산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잊자는 얘기는 아니고 뭐 진상조사위가 이제 발족을 하게 되면 원인 규명이 돼야 되지만 이것이 갈등의 형태로 되면서 국민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쪽으로 계속 확산하는 문제는 저는 좀 반대하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문자비로 급식비. 뭐 세월호 인양과 함께 또 뭐 한 달 가까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얘기입니다. 경남 지역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원 중단 철회를 호소하는 학부모와 경남도 지역 의원이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먼저 학부모의 문자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엄마인데 아이가 엄마 오늘부터 학교에 돈 내고 밥 먹어? 엄마 돈 없으니까 나 밥 먹지 말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 천진난만한 애들에게 밥값 걱정을 하게 만드냐? 눈물로 호소한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이성의 새누리당 경남도 의원이죠. 이렇게 보내는 문자 공짜 아니죠. 문자 남발하는 돈으로 아이 기죽이지 말고 급식비 당당하게 내세요. 참 좀 어처구니 없는 문자를 보내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귤이 뭐 회수를 건너가면 탱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수준이 지금 무상급식 문제의 그 토론의 쟁점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닌데 지금 전형동안 방향에서 여기다가 또 한 분이 이럴 때마다 등장하시는 분이 진중권이라는 교수님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해서 네. 자, 이 사람은 진중권 교수 SNS 미학을 글도 한번 전공한다는 사람이 볼까요? 무상급식이 얼마나 네, 저 나오고 있네요. 도착적 사고방식이다. 네. 그런데 왜 달래 거지냐. 이런, 그러니까 토론의 수준이 이게 지금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예산 문제를 차상위 계층에게 급식비 대신 이렇게 학습비로 지원하는 게 옳으냐의 문제는 이게 토론해야 될 문제인데 전혀 쟁점이 지금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네. 어긋나 있는 문제고 저는 진중권 교수한테도 경고성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자기 전공에 좀 열심히 하고 이런 뭐 SNS 이런 발언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시민의 참여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도의원이 했던 발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네. 사실상 지금 현재 경남 지역에서 이런 급식 문제가 뜨거운 상황에서 지금 제가 이분이 했던 문자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외벌이로 빠듯한 속에서 우리 아이들 급식비 내며 키웠기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은 도의원으로서의 자격도 굉장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본인이 했던 경험만으로 도의 여러 가지 그 행정을 진행한다면 아마 지금 기초수급 대상에 있으면서 급식을 받기 위해서 14가지 여러 가지 서류를 내야 되는 그리고 그걸 내는 과정에 뛰는 과정에 겪어야 될 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심정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면으로 보자면 여기 지금 공짜 좋아하는 아이 발언 이야기 나왔는데 이게 이 무상급식이 과연 아이가 공짜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걸 무상급식을 먹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되고 아마 본인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발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도 지려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은 굉장히 무리수를 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마들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플러스가 될 게 없어요. 이게 그야말로 건강한 논의를 하고 건강한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도의원이 할 만한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하고 이성의 경남도의원 이 사람이 한 얘기도 이 문제의 본질, 이거 무상이라는 것은 뭐 부모가 공짜에 세금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을 전혀 잘못 짚고 있는 부적절한 얘기인 것이고 네. 100번 양보해서 이 학부모님 얘기도 우선과 행복을 찾아주세요. 저는 이것도 좀 상당히 과장된 얘기다. 예를 들어서 6만 명 정도는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논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우선과 행복을 찾아주세요. 예. 이 문제도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왜곡되고 좀
이 프로파간다라는 느낌이 확 나는 거거든요. 토로의 냄새가 납니다, 사실은 이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논쟁의 초점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을 네. 서로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네. 보는 거죠. 네, 일단 이성애 도의원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 내용 한번 보시면요. 자, 이런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불만, 한 사람이 뭐 10통씩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짠한 느낌도 들고 인격적으로 너무한다 싶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한테 죄송하다. 충분히 마음이 다쳤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네요. 공식 사과를 한 거죠. 예. 네. 뭐 공식 사과를 안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이성애 의원의 반응 자체가 굉장히 지금 조금 저는 좀 잘못됐다고 당연히 뭐 모르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게 왜냐면요. 이 무상급식 문제가 왜 힘드냐면 뭐 예전에 2010년도에도 아이들 밥 먹이지 말자는 말입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서울시장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날아간 거거든요. 날아간 거죠. 당시에 이제 뭐 네. 한나라당이었지만 이게 이성과 감성이 완전히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게 무상급식 왜 부자 아이들까지도 밥을 줘야 되지? 그 아이들 돈 내서 이거를 갖다가 그 없는 아이들한테 교육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홍준표 지사 얘기가 맞는데 문제는 이 밥이라는 이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접근을 사실 새누리당과 정부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에 대가다 이성애 의원이 저런 식으로 아니 뭐 공짜 좋아하는 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버렸으니 이게 문제를 사실 풀기는커녕 예. 오히려 문제를 더 혼란 속으로 빠뜨려간 것 같아서 이게 새누리당과 자, 정부가 좀 그러니까 배치가 제대로 서 이성과 감성이 섞여 있다는 거 맞아요. 근데 좌파들이 홍준표 지사를 공격을 하면 정확하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홍준표 지사의 논리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홍준표 지사가 되묻는 문제가 이게 좌파 정책 아니냐. 예를 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밥값 내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학습비를 제공해 주는 것이 당신들의 정책을 내가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비판하냐. 이 부분에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산 문제가 과연 교육청 예산과 도 예산이 어떻게 되느며 네, 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 지방교육청의 예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좌파의 공격은 감성에만 치우쳐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가슴 아프다. 네. 어머니가 가슴 아프다. 그래서 어찌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문제를. 그러니까 네. 이 문제는 네. 최소한 정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 봅니다. 네, 이 문제와 김종국 교수가 할 얘기는 관련해서 아니다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 소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새누리당 경남도 의원들이 또 모여서 회합을 가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전 지구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1인당 1톤의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일주 기자입니다. 가림막을 걷어내자 초대형 지구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크기는 온실가스 1톤의 부피를 10분의 1로 줄인 54.6 세제곱미터. 재활용이 가능한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조형물로 서울광장에 다음 달 10일까지 전시됩니다. 이런 그 에너지를 절약하고 안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한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형 지구본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수칙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트렁크에서 불필요한 짐만 빼도 연간 500kg 가까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기보다는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앞으로 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 쓰레기로도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오늘부터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1인당 연간 온실가스 1톤을 줄이면 5천만 톤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2억 3천만 톤의 20%가 넘는 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일주입니다. 네, 돈 버는 퀴즈 오늘 문제 나갑니다. 네, 레이싱 모델, 남자 모델들이 등장하는 자동차 축제를 일컫는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모토쇼, 2번 코미디쇼. 네, 골든타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늘날 12시까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내일, 당첨자는 내일 방송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